김만수 할아버지는 오늘도 아침 일찍 일어났다. 창밖으로 펼쳐진 가을 풍경이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은행잎은 노랗게 물들고 감나무엔 주홍빛 감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다. 그러나 그의 마음 한구석은 왠지 모르게 쓸쓸했다. 주전자에서 물이 끓는 소리를 들으며 그는 늘 하던 대로 녹차 한 잔을 우려내고 안방 창문 옆 작은 나무 의자에 앉았다. 그의 아내 이순자 여사는 아직 자고 있었다. 어젯밤에 무릎 통증이 심해져 약을 먹고 늦게 잠들었기 때문이다. 김만수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었다. 요즘 들어 자주 하는 생각이 있다. 내가 계속 이렇게 늙어간다면 결국 아이들에게 폐를 끼치게 되는 건 아닐까. 그는 몇 달 전 우연히 친구의 소식을 들었다. 함께 교사로 일하던 박 선생이 요양원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어쩔 수 없다더군. 딸이 미국으로 가버렸거든. 혼자선 생활이 힘들어서 말이야.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뒤부터 그는 자주 깊은 생각에 빠지게 되었다. 자신은 요양원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다. 익숙한 집, 아내의 목소리, 마당의 감나무, 이 모든 것이 너무 소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체력은 예전 같지 않고 무릎은 시큰거리고 기억력도 가끔씩 희미해진다. 그날 오전 그의 손녀 지윤이 집에 들렀다. 할아버지 오늘은 좀 일찍 왔어요. 병원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지윤은 27살. 간호사로 일하며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가지고 있다. 어르신들의 건강 상담도 자주 하고 생활 관리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다. 부엌에서 따뜻한 고구마를 나눠 먹으며 지윤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할아버지, 요즘 무릎은 좀 어때요? 글쎄, 밤에는 좀 쑤시고 날씨가 흐리면 더 아프고 말이야. 지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다. 요즘 제가 일하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어르신들은 꼭 특별한 운동을 하거나 약을 많이 드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작은 습관들이 훨씬 중요하더라고. 습관이라. 나는 이미 늦은 거 아닐까? 그 말에 지윤은 살짝 미소 지으며 말했다. 할아버지, 만약 10년을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아주 쉬운 일이라면 한번 해보실래요? 그 말은 김만수 할아버지의 마음에 조용히 들어와 머물렀다.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일기장을 꺼내 들었다. 나는 요양원에 가고 싶지 않다. 이 집에서 아내와 함께 마지막까지 살고 싶다. 그렇다면 나도 뭔가를 바꿔야겠지. 아주 작은 것부터라도. 다음날 아침 그는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나 이불을 정리했다.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방 안을 천천히 한 바퀴 돌았다. 별것 아닌 움직임이었지만 그에게는 큰 결심이었다. 손자 여사가 놀라며 물었다. 당신 웬일이야? 이불을 다 정리하고. 그냥 움직여 보려고. 나도 뭔가 바꿔보려고 해. 그 순간 그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그날 오후 지윤은 작은 노트를 한 권 선물로 주었다. 노트 첫 장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하루에 단 한 가지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그 아래에는 30일 실천표가 있었다. 첫 날은 아침에 산폰 걷기. 둘째 날은 전화할 때 서서 이야기하기. 셋째 날은 화장실 가기 전에 방 한 바퀴 걷기. 할아버지는 작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이거 할 수 있을까? 지윤은 웃으며 말했다. 할 수 있어요. 천천히 하루에 하나씩이면 돼요. 그날 밤 그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오늘 나는 바뀌기로 했다. 아주 조금씩이라도 내가 나 자신을 돌보는 법을 배우기 위해. 이것은 단지 한 노인의 이야기만이 아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다. 지금 당신이 어디에 있든 어떤 나이든 삶을 바꾸는 데 늦은 때란 없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아주 작고 평범한 아침 산책일지도 모른다. 다음 날 아침 김만수 할아버지는 평소보다 더 부지런히 몸을 일으켰다. 무릎이 살짝 뻐근했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침대를 정리했다. 창문을 열자 차가운 가을 공기가 들어왔고 그는 깊게 심호흡을 하며 잠에서 깨어나는 느낌을 온몸으로 받아들였다.
아직 해는 완전히 뜨지 않았고 마당엔 안개가 몇 개 깔려 있었다. 그는 방 안을 천천히 한 바퀴 돌며 느릿하게 걸었다. 발걸음은 무겁고 어색했지만 기분만큼은 묘하게 개운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지윤이 다시 집에 들렀다. 노트를 펴보며 말했다. 할아버지, 첫날 실천하셨어요. 했지. 3분 동안 방 안을 돌았어. 창문도 열고 숨도 쉬고. 너무 잘하셨어요. 이제 두 번째 날이니까 오늘은 점심 먹고 6분만 움직이시면 돼요. 지유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말했다. 이런 작은 움직임들이 쌓이면 나중에는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무릎 통증도 줄어들어요. 하루 종일 앉아 계시는 것보다 훨씬 건강에 좋아요. 김만수 할아버지는 살짝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6분이라고 했나? 그냥 걷기만 해도 되는 거야. 네, 밥 먹고 설거지하고 베란다 하초에 물 주고 마당에 잠깐 다녀오시는 것도 괜찮아요. 다 합치면 6분 금방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럼 해보지 뭐. 점심을 먹고 난 뒤 그는 설거지를 마치고 베란다로 나갔다. 작은 난초 화분에 물을 주고 마당 한가운데 감나무를 한 바퀴 돌았다. 걸음을 멈추려 할 때마다 그는 속으로 셌다. 아직 4분 남았어. 조금만 더. 그날 저녁 그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다리를 꼬지 않고 바르게 앉아 있었다. 지윤이 알려준 방법 중 하나였다. 광고가 나올 때마다 자리에서 일어나 몇 발자국 걸어 다녔다. 심지어 광고 시간이 짧을까 봐 리모컨을 일부러 멀리 두기도 했다. 이순자 여사가 놀라며 물었다. 당신 요즘에 이렇게 부지런해졌어. 운동 중이야. 새로운 습관 만들어 보려고. 그런 게 효과가 있대. 지윤이가 그러더라고. 앉아만 있는 게 담배 피우는 것만큼 몸에 안 좋대. 며칠 뒤 김만수 할아버지는 점점 자신감을 얻기 시작했다. 작은 행동들이지만 그의 몸은 서서히 반응하고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전보다 훨씬 수월했고 저녁엔 다리의 뻐근함이 조금 줄어든 듯했다. 지유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고 제안했다. 할아버지, 이젠 집안 동선을 조금 바꿔보는 건 어때요? 동선이라니. 움직일 수밖에 없게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주 쓰는 물건을 일부러 멀리 두는 거죠. 리모컨도 TV 옆에 두지 말고 식탁 위에 둔다든지, 락통을 다른 방에 놓는다든지. 김만수 할아버지는 재미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하면 자꾸 일어나게 되겠군. 맞아요. 억지로 운동하려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며칠 후, 그는 습관처럼 이불을 정리하고 창문을 연 뒤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오늘부터 우리 커피 잔은 부엌 찬장 맨 위칸에 넣자고. 에이, 나 올라가서 꺼내야 움직이잖아. 운동 삼아. 이순자 여사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럼 설탕통은 거실에 놓을까? 그거 좋은 생각이야. 그날 저녁, 둘은 오랜만에 함께 방 정리를 시작했다. 물건들을 새롭게 배치하고 자주 쓰는 것들을 조금 더 멀리 두었다. 자연스럽게 움직임이 늘어났고 집안 분위기도 달라졌다. 한 주가 지나자 김만수 할아버지는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작은 변화들을 체감하기 시작했다. 요숨이 덜 차고 무릎 통증이 예전보다 덜했고 밤에 잠들기도 쉬워졌다. 그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움직이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다. 내 삶을 다시 흐르게 만드는 일이다. 변화는 거창하지 않았다. 그저 하루 18분, 조금 더 걸었을 뿐이다. 그러나 그 18분이 그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주기 시작했다. 이렇게 김만수 할아버지는 첫 번째 비밀, 움직임의 힘을 몸소 체험하며 다음 단계를 준비하게 된다. 그의 이야기,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 김만수 할아버지는 요즘 부쩍 기분이 좋아졌다. 전보다 훨씬 잘 움직이고 밤에도 숙면을 취할 수 있었다. 일상이 조금씩 활기를 되찾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가끔씩 문득문득 단어가 생각나지 않거나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헷갈리는 일이 생겼다.
하루는 신문을 읽던 중 자신이 방금 읽은 기사의 내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 이제 기억력도 점점 흐려지는 건가? 그날 오후 지윤이 들렀다. 할아버지의 표정이 어두운 것을 알아챈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슨 일 있으셨어요? 글쎄다. 요즘 자꾸 깜빡깜빡한다. 방금 읽은 것도 금방 잊어버리고. 걱정 마세요, 할아버지. 그럴 땐 뇌도 운동이 필요하다는 신호예요. 지유는 조용히 가방에서 작은 카드 하나를 꺼내 보여주었다. 카드에는 뇌 자극 실천법 4가지가 적혀 있었다. 첫 번째, 아침 뉴스 이야기하기. 두 번째, 숫자 거꾸로 말하기. 세 번째, 반대손 사용하기. 네 번째, 냄새 맡히기 훈련. 이게 뭐라? 어르신들을 위한 뇌 건강 습관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재미로 해보셔도 돼요. 김만수 할아버지는 반신반의하면서도 호기심이 생겼다. 그래, 오늘은 첫 번째 것부터 해볼까? 다음 날 아침, 그는 평소처럼 신문을 꼼꼼히 읽고 식사 후 지윤이 도착하자 말했다. 오늘 뉴스 봤니? 지하철 요금 또 오른대. 네, 정말요? 어디 기사예요? 여기 봐. 이면에 작게 나왔더라고. 기사에선 서울 기준으로 150원 인상된다고 했어. 지윤은 깜짝 놀랐다. 평소보다 또렷하고 정확하게 내용을 말하는 할아버지의 모습이 신기했다. 우와, 벌써 효과 있으신 것 같아요. 글쎄, 그냥 말하다 보니 머리가 좀 더 또렷해지는 느낌이긴 해. 맞아요. 뇌는 말할 때 가장 활발히 움직여요. 그냥 듣고만 있는 것보다 훨씬 좋죠. 그날부터 김만수 할아버지는 혼잣말을 자주 하게 되었다. 신문을 읽고 나면 스스로에게 말하듯 내용을 정리했고 아침 드라마를 보고 나면 등장인물의 이름을 읊어보았다. 며칠 뒤 그는 두 번째 도전을 시작했다. 숫자 거꾸로 말하기였다. 지은아, 저 버스 번호가 뭐였지? 7212요. 그럼 2127 2127. 하하, 이거 생각보다 쉽지 않구나. 지유는 웃으며 말했다. 할아버지, 처음엔 어려워요. 근데 뇌를 깨우는 데는 이만한 방법이 없어요. 김만수 할아버지는 슈퍼에 가는 길에도 쓰레기를 버리러 가는 길에도 버스 번호나 간판의 숫자를 거꾸로 읽어보는 습관을 들였다. 처음엔 머리가 지끈했지만 점점 더 빠르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세 번째는 반대손 사용하기. 평생 오른손만 써온 그에게 왼손으로 뭔가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다. 첫날, 그는 왼손으로 숟가락을 들어보려 했지만 밥알이 자꾸 흘러내렸다. 이게 뭐라고 이렇게 어렵나? 그날 저녁, 그는 왼손으로 물컵을 들고 마시기를 반복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반복할수록 손끝의 감각이 살아나는 듯했다. 며칠 뒤, 그는 왼손으로 문 손잡이를 잡고 열 수 있게 되었다. 작은 승리였지만 그의 얼굴엔 뿌듯함이 가득했다. 네 번째는 냄새 맡기 훈련. 지유는 그에게 아침마다 3가지 향기를 맡아보라고 했다. 하나는 커피, 하나는 비누, 또 하나는 생강차. 커피 냄새. 오늘은 좀 연한데. 비누는 레몬 향이네. 이건 생강. 맞지? 냄새를 맡고 소리 내어 말하는 그 모습은 마치 어린 아이처럼 순수했다. 지유는 설명해 주었다. 할아버지, 치매의 초기 증상 중 하나가 바로 냄새 구별 능력이 떨어지는 거래요. 이 훈련은 뇌의 후각 중추를 자극해서 예방에 도움이 돼요. 김만수 할아버지는 놀라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구나. 냄새도 기억과 관련이 있었네. 이처럼 그의 하루는 작지만 의미 있는 실천으로 채워져 갔다. 이전에는 그저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는 날이 대부분이었지만 이제는 매일의 작고 사소한 활동들이 뇌를 깨우는 시간이 되었다. 지유는 감탄하며 말했다. 할아버지, 요즘 표정도 밝아지시고 말도 더 또렷하게 하세요. 그래, 나도 느껴져. 머리가 좀 맑아졌다고 해야 하나. 요즘엔 꿈도 자주 꿔. 그날 밤,
그는 일기장에 또박또박 이렇게 적었다. 몸이 움직이니 마음이 따라오고 마음이 움직이니 머리도 깨어난다. 나는 다시 살아나는 중이다. 그의 작은 실천은 뇌를 깨웠고 다시 삶을 생생하게 만들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다. 오래된 친구와의 통화, 잊고 지냈던 인연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연결. 바로 다음 장의 비밀.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가을이 깊어지자 날씨도 점점 쌀쌀해졌다. 김만수 할아버지는 창문을 닫고 따뜻한 커피를 한 잔 내려 마셨다. 집 안은 조용했다. 아내는 아직 안방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고 지은이는 오늘 출근이라 오지 않았다. 그는 문득 생각에 잠겼다. 이렇게 조용한 시간이 싫지는 않았다. 하지만 가끔은 너무 조용해서 불안했다. 말을 걸 사람이 없다는 게 이렇게 고독한 일이었나. 요즘 들어 그는 사람을 그리워하고 있었다. 젊었을 땐 늘 바쁘고 직장 동료도 많았고 매일같이 사람들과 부딪히며 살았다. 하지만 퇴직하고 나서는 점점 연락이 끊겼고 친구들도 하나둘 병원 신세를 지거나 요양원으로 들어갔다. 그는 서랍을 열고 오래된 수첩을 꺼냈다. 낡은 전화번호들이 빼곡히 적혀 있는 수첩. 그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이동재 대전. 30년 전 함께 근무했던 동료였다. 항상 유쾌하고 농담을 잘하던 친구였다. 그는 망설이다가 수화기를 들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더니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혹시 이동재 씨 맞습니까? 나는 김만수요. 오랜만이네. 순간 전화기 너머에서 짧은 침묵이 흐르더니 곧 반가운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아, 이게 얼마만이야. 아직 살아 있었구만. 하. 그날 두 사람은 40분 넘게 통화했다. 옛 직장 이야기, 자식들 이야기, 요즘 건강 상태까지.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기분이었다. 전화를 끊고 난 후 김만수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얼굴이 헐짝 피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렇게 따뜻한 기분을 왜 그동안 잊고 살았을까? 그날 저녁 그는 지윤에게 말했다. 나 오늘 동재한테 전화했어. 30년 만에. 정말로? 아, 너무 잘하셨어. 다음 주 목요일에 대전에서 보기로 했어. 점심이나 같이 하자고. 지윤은 박수를 치며 웃었다. 할아버지, 이게 바로 목요일 약속 법칙이요. 그게 뭔데? 혼자 있지 않기 위한 실천이에요. 매주 한 번 누군가와 약속을 만드는 거죠. 특별하지 않아도 돼요. 시장을 같이 보거나 동네 산책만 해도 돼요. 그 말에 김만수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매주 누군가와 만나는 것, 생각보다 큰 힘이 되더라고. 며칠 뒤, 그는 동네 복지회관을 찾아갔다. 지윤이 소개해준 프로그램이 있었다. 스마트폰 교실 어르신을 위한 첫걸음. 처음엔 어색하고 민망했지만 수업이 시작되자 금세 분위기가 풀렸다. 옆자리에 앉은 할머니는 74세인데도 유쾌하고 활달했다. 이봐요, 김 선생. 이거 카톡 설치하면 손자랑 영상통화도 가능하다는데 그게 진짜요? 모르겠소. 나도 오늘 처음이에요. 같이 배워봅시다. 그날 이후 그는 매주 목요일 복지관에 나가기 시작했다. 새로운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커피를 마시며 잡담을 나누었다. 처음엔 단순한 일정이었지만 이제는 기다려지는 만남이 되었다. 또한 그는 집에서 손녀 지은과 함께 새로운 시간을 만들었다. 하루는 지은이 말했다. 할아버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이야기 들려주시면 안 돼요? 글쎄, 재미없을 텐데. 전 너무 궁금해요. 할머니랑 어떻게 만나셨어? 그렇게 시작된 이야기는 밤늦도록 이어졌다. 군복무 시절, 첫 발령지에서의 일, 아내와 처음 만난 날, 첫 월급으로 산 선물. 지유는 그 이야기들을 핸드폰에 녹음했고 할아버지의 구술 자서전을 만든다고 했다. 할아버지, 이 이야기들은 진짜 보물이에요. 저만 듣기 아까워요.
김만수 할아버지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는 이제 자신이 쓸모없어진 존재가 아니란 걸 느꼈다. 어느 날, 지유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할아버지, 이젠 뭔가 새로 배워보시는 건 어때요? 노래 교실이나 그림 그리기, 이런 것도 있어요. 그는 처음엔 고개를 저었다. 이 나이에 무슨 그림이야? 할아버지, 배우는데 나이는 상관없어요. 친구도 생기고 마음도 밝아진대요. 며칠 뒤, 그는 용기를 내어 복지관의 수제화 교실에 등록했다. 첫 수업, 그는 빈 도화지를 마주하고 멈칫했지만 선생님의 안내대로 물감을 조금씩 섞어보았다. 붓끝에서 흐르는 물감이 종이를 적시는 순간 그는 알 수 없는 감정을 느꼈다. 나는 지금 새롭게 시작하고 있다. 그날 밤 일기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혼자라는 생각은 착각이었다. 내가 먼저 다가가면 세상은 다시 내게 말을 건다. 그의 일상은 이제 더 이상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다. 전화, 약속, 이야기, 배움, 이 모든 것이 그를 다시 사람 속으로, 삶 속으로 데려왔다. 그리고 그 연결의 힘은 몸과 마음을 함께 변화시키고 있었다. 다음 장, 그는 또 다른 변화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번엔 식탁 위의 작은 변화가 그의 삶을 바꾸기 시작할 것이다. 복지관에서 돌아온 어느 날 오후, 김만수 할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노을이 지고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그 옆에서 이순자 여사가 부엌에서 국을 끓이고 있었다. 여보, 저녁에 뭐 먹을까요? 그냥 된장국에 나물 몇 가지. 요즘 입맛이 없어서. 그 말에 김만수 할아버지는 고개를 돌렸다. 아픈 거라. 아니, 그냥 예전처럼 밥맛이 안 나. 뭔가 해도 맛도 없고. 그녀의 말투는 어딘가 지쳐 있었다. 나이 들수록 입맛이 줄어드는 건 당연한 일이라 생각했지만 그가 보기엔 무언가 달라졌다. 그날 저녁, 그는 지윤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윤아, 할머니가 요즘 밥맛이 없다고 하네. 뭘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다음 날, 지윤은 장을 봐서 집에 찾아왔다. 손에는 신선한 채소와 과일, 그리고 작은 노트가 들려 있었다. 할머니, 제가 요즘 배운 게 있는데요. 무지개 식사법이라고 들어보셨어? 그게 뭔데? 매일 5가지 색깔의 음식을 먹는 거예요. 빨강, 노랑, 초록, 하양, 검정. 이렇게요. 지유는 부엌 식탁에 노트를 펴고 설명을 이어갔다. 빨간색은 토마토, 홍시, 파프리카. 노란색은 계란, 단호박. 초록색은 시금치, 브로콜리. 하얀색은 두부, 양배추. 검정색은 김, 검은 콩. 그거 쉽진 않겠네. 아니에요. 이렇게 조금씩만 섞어도 충분해요. 색이 다양하면 자연스럽게 영양도 골고루 들어가요. 그날 저녁, 식탁 위에는 평소보다 훨씬 화려한 반찬들이 누렸다. 단호박찜, 토마토 무침, 두부구이, 시금치나물, 김구이. 눈으로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졌다. 당신, 이런 색깔 밥상 오랜만이지. 응, 정말 보기만 해도 입맛이 도네. 두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시작했다. 이순자 여사는 오랜만에 밥 한 공기를 다 비웠다. 며칠이 지나자 김만수 할아버지는 또 다른 궁금증을 지윤에게 털어놓았다. 지윤아, 물은 얼마나 마셔야 하니? 나이 드니 자주 안 마시게 되더라고. 아, 그거 정말 중요해요. 할아버지, 하루 내 컵만 규칙적으로 마셔도 달라져요. 지윤은 종이에 시간을 적어 주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컵, 오후 아침 식사 전 한 컵, 점심 식사 전 한 컵, 저녁 식사 전 한 컵. 그렇게 하면 까먹지도 않고 소화도 더 잘 돼요. 그래, 한번 해보자. 김만수 할아버지는 작은 물병을 부엌에 두고 각 시간마다 알람을 맞추어 놓았다. 알람이 울리면 물을 마시는 습관은 생각보다 금방 자리를 잡았다. 또 하나 바뀐 것은 식사량이었다. 한 번에 많이 먹지 말고 하루 5번으로 나눠 드세요.
5번. 간식까지 포함해서. 네. 예를 들어 아침 7시에 죽이나 밥 한 공기, 오전 10시에 과일 한 조각, 점심 12시에 반찬과 밥, 오후 3시에 요구르트, 저녁 6시에 다시 밥 한 공기. 이렇게 식사량을 나누자 속이 훨씬 편해졌고 체력도 떨어지지 않았다. 특히 단백질 섭취는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순자 여사는 원래 고기를 즐기지 않았다. 그러나 지유는 설명했다. 단백질은 근육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해요. 고기 말고도 계란, 두부, 우유, 콩으로 충분해요. 그날부터 두 사람은 하루에 계란 하나씩, 두부 반모씩 꼭 챙겨 먹기 시작했다. 그리고 식사할 때마다 조용히 TV를 끄고 서로 마주보고 이야기했다. 여보, 기억나? 당신이 처음 해줬던 밥상. 그때 나 콩비지찌개 처음 먹었잖아. 하하, 그때는 내가 요리를 얼마나 못했는지 몰라. 그 대화 속에서 음식은 단순한 생존수단이 아니라 삶을 이어주는 추억의 매개체가 되었다. 식사를 마치고 난 후 이순자 여사는 조용히 말했다. 이상하게 요즘은 밥 먹는 시간이 기다려져. 나도 그래. 입맛이 돌아온 것도 그렇고 식탁에서 당신 얼굴 보는 시간이 좋아졌어. 그날 밤 김만수 할아버지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밥 한 끼가 사람을 살린다. 단순한 영양이 아니라 마음의 허기를 채우는 시간이 되었다. 건강한 밥상은 두 사람의 몸을 살리고 대화를 살리고 웃음을 살렸다. 그들은 그제야 깨달았다. 작은 변화가 식탁에서부터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제 다음 변화는 그들이 늘 머무는 공간, 바로 집이었다. 더 안전하게, 더 편안하게, 더 오래도록 머물 수 있도록. 그 변화는 눈에 띄지 않지만 인생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기반이 될 것이었다. 어느 날 새벽, 김만수 할아버지는 화장실에 가기 위해 조심스럽게 일어났다. 불을 켜지 않고 익숙한 감각으로 방을 나섰다. 하지만 문턱에 발이 걸리며 중심을 잃었고 그대로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무릎이 아팠고 한동안 일어나는데 애를 먹었다. 소리에 놀란 이순자 여사가 급히 달려왔다. 당신 괜찮아요? 응, 괜찮은데 순간적으로 발이 헛디뎠어. 그날 아침 그는 평소보다 말이 적었다. 무언가 마음속 깊이 충격을 받은 듯한 표정이었다. 나 이 집에서 넘어질 줄은 몰랐어. 우리 집이잖아. 평생을 산 집인데. 그 말이 더욱 씁쓸하게 느껴졌다. 평생을 정들여 살아온 집. 그러나 이제는 그들에게 위험한 공간이 되어버리고 있었던 것이다. 지윤이 퇴근 후 집에 들렀을 때 김만수 할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꺼냈다. 오늘 새벽에 넘어졌단다. 다행히 크게 다친 건 아닌데 겁이 나더라. 지윤은 표정을 굳히며 진지하게 말했다. 할아버지, 요즘 어르신들 병원에 입원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낙상사고인 거 아세요? 그게 그렇게 흔한 일이나? 네, 그리고 대부분 집 안에서 일어나요. 특히 화장실, 현관, 침실. 그런데 좋은 소식도 있어요. 뭔데? 그 사고들 90% 이상은 작은 변화로 예방이 가능하대요. 지유는 다음 날 작은 수첩과 체크리스트를 들고 왔다. 집안 안전점검 6단계라고 적혀 있었다. 첫 번째, 밝은 조명. 두 번째, 미끄럼 방지. 세 번째, 이동 통로 확보. 네 번째, 손이 닿는 위치. 다섯 번째, 앉을 수 있는 공간. 여섯 번째, 온도 조절. 김만수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거 하나씩 해보자. 우리 집을 다시 안전하게 만들자고. 첫 번째로 바꾼 것은 조명이었다. 기존보다 밝은 LED 전구로 교체하고 특히 화장실과 복도엔 센서 등을 설치했다. 스위치 옆엔 형광 스티커를 붙여 밤에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둘째 날엔 미끄럼 방지 매트를 화장실 바닥과 주방 싱크대 앞에 깔았다. 그리고 욕실 벽에는 손잡이를 달았다. 셋째 날엔 집안 통로를 정리했다. 방에서 화장실까지 가는 길,
부엌에서 거실까지 이어지는 길 위에 놓인 작은 의자, 바구니, 런탄 난로를 치웠다. 전기 코드와 선들도 벽 쪽으로 붙여 고정했다. 아, 이렇게만 해도 훨씬 걷기 편하네. 맞아요. 걸을 때 신경 쓸 게 줄어들면 사고도 줄어요. 넷째 날엔 물건들의 위치를 바꿨다. 컵, 락통, 리모컨, 자주 쓰는 서랍 등은 모두 허리 높이에 두었다. 굳이 손을 뻗거나 허리를 굽히지 않아도 쉽게 닿을 수 있도록 했다. 다섯째 날엔 앉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 현관에는 작은 나무 의자를 하나 두었고 부엌에도 높은 의자를 가져다 놓아 요리하다가 쉴 수 있게 했다. 이순자 여사는 기뻐하며 말했다. 이제 신발 신을 때도 허리 굽히지 않아도 되고 부엌에서도 덜 피곤해. 여섯째 날엔 집 안 온도를 점검했다. 거실과 화장실의 온도 차이가 크지 않도록 조정하고 눈에 잘 띄는 곳에 온도계를 달았다. 이제 화장실 갈 때도 덜 춥고 갑자기 오한 오는 일도 줄겠네. 이 일주일 동안의 변화는 아주 작고 간단했지만 그 효과는 눈에 띄게 컸다. 김만수 할아버지는 자신감 있게 말했다. 이젠 새벽에 화장실 갈 때도 겁나지 않아.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 집에서 더 오래, 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음이었다. 그날 밤, 그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다. 삶의 기억이고 심의 공간이며 내 마지막 안식처다. 그 공간이 안전해야 내 마음도 편해진다. 지유는 이 모든 변화 과정을 영상으로 남기고 있었다. 할아버지, 할머니, 이거 나중에 유튜브에 올려도 돼요.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얼굴 나오면 창피한데. 아니에요. 할아버지처럼 용기 내서 바꾸신 분들 이야기가 제일 큰 힘이 돼요. 이순자 여사가 말했다. 우린 지금 우리 집을 다시 살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들의 공간은 이제 위험한 곳이 아니라 삶을 지지해주는 든든한 기반이 되었다. 그리고 다음은 또 다른 중요한 부분, 바로 돈이었다.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지속하기 위해선 경제적 여유도 필요하다. 이제 그들은 지혜롭게 쓰는 법, 준비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그들의 노후를 더 안정되게 만들어줄 여섯 번째 비밀이 다가오고 있었다. 김만수 할아버지는 요즘 부쩍 마음이 편해졌다. 움직임이 부드러워졌고 기억력도 눈에 띄게 좋아졌다. 집은 더 이상 위험한 공간이 아니었고 부부는 하루하루를 조금 더 여유롭고 따뜻하게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순자 여사가 관리비 고지서를 들고 거실로 나왔다. 여보, 이번 달 전기요금이 꽤 나왔어요. 냉장고도 오래됐고 난방도 자주 해서 그런가 봐. 김만수 할아버지는 조용히 고지서를 들여다보았다. 요즘 들어 여기저기에서 돈이 새어나가는 느낌이었다. 병원비, 락값, 통신비, 보험료.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지내려면 돈도 잘 아껴야겠네. 응, 나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식탁 위에 각종 고지서와 통장을 꺼내놓았다. 마치 작지만 중요한 회의라도 하듯 하나하나 항목을 살펴보았다. 지윤이 들렀을 때 할아버지는 말했다. 지윤아, 우리도 이제 돈을 좀 더 현명하게 써야겠어. 어디서부터 정리하면 좋을까? 지윤은 기다렸다는 듯 노트를 펼쳤다. 할아버지, 고정지출 줄이기부터 시작하면 좋아요. 고정지출. 네, 매달 빠져나가는 돈이요. 보험료, 휴대폰 요금, IPTV, 잡지 구독 같은 것들로 자주 쓰지 않는 서비스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세 사람은 함께 각 항목을 하나씩 살펴보았다. 그중 일부 보험은 이미 만기 상태였지만 자동이체가 계속되고 있었고 휴대폰 요금제는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우린 데이터 거의 안 쓰는데 이건 너무 비싸다. 요금제만 바꿔도 매달 2만 원은 절약할 수 있어요. 지유는 통신사 앱을 통해 요금제를 저렴한 기본형으로 바꾸는 걸 도와주었다. 또한 오래된 잡지 구독 서비스도 취소하고 IPTV 채널도 기본형으로 조정했다. 작은 금액이라도 매달 모이면 큰 돈이 된다니까요. 며칠 뒤
김만수 할아버지는 직접 메모장을 하나 만들었다. 제목은 우리 집 살림노트. 그 안엔 매달 들어오는 연금, 정기 지출, 비정기 지출을 나눠 기록했다. 그리고 새로운 항목도 추가했다. 비상금 통장. 지은아, 혹시 갑자기 병원비가 많이 들면 어쩌지? 그럴 땐 이 비상금으로 쓰면 되는 거지. 맞아요, 할아버지. 딱 그걸 위해 만드는 거예요. 평소에 안 쓰더라도 마음이 든든해져요. 그들은 매달 일정 금액을 비상금 통장에 넣기로 했다. 작게는 5,000원, 크게는 2만 원. 금액보다 중요한 건 습관이었다. 지유는 또 하나의 팁을 꺼냈다. 할머니, 혹시 경로 우대 혜택 쓰고 계세요? 글쎄, 병원에서는 할인 받았던 것 같은데 다른 건 잘 몰라. 그럼 알려드릴게요. 65세 이상이면 지하철 무료, 시립미술관 무료 입장, 버스 반값 할인도 받을 수 있어요. 정말 그런 게 그렇게 많아. 지유는 인터넷에서 정리한 시니어 혜택 리스트를 인수해 주었다. 교통비, 의료비, 문화시설 할인, 건강검진 무료 항목까지 정리된 A4 용지 한 장. 이건 냉장고에 붙여두세요. 잊지 않게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서로 마주보며 웃었다. 이제 우리도 알뜰하게 살아야지. 지혜롭게. 옛날에는 돈을 벌 생각만 했는데 지금은 아끼는 게 더 중요하구먼. 그날 밤 김만수 할아버지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돈이 많다고 마음이 편한 건 아니다. 하지만 돈을 계획대로 쓸 수 있을 때 진짜 안심이 된다. 이순자 여사는 작은 지갑을 따로 만들었다. 비상 간식비라고 적힌 지갑에는 1,000원짜리 몇 장이 들어있었다. 이건 당신이 갑자기 붕어빵 먹고 싶을 때 쓰라고 만든 거야. 그런 비상금이라면 환영이지. 이들의 삶은 점점 단단해지고 있었다. 건강을 챙기고, 기억을 지키고, 관계를 다시 연결하고, 집을 안전하게 만들고, 돈을 지혜롭게 쓰는 삶. 그렇게 하루하루를 쌓아가며 그들은 노후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다음은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비밀. 마음의 평화, 감정의 안정, 인생의 균형. 모든 것을 다 갖추고도 이 마지막 비밀이 없다면 진짜 행복하다고 말하긴 어려웠다. 그래서 김만수 할아버지 부부는 이제 마음의 건강을 위한 여정을 시작하려 한다. 하루는 김만수 할아버지가 텃밭에 나가 감나무를 바라보고 있었다. 감이 붉게 익어가는 걸 보며 그는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나는 지금 꽤 잘 살고 있는 걸까? 몸은 예전보다 훨씬 가볍고 기억도 또렷해졌고 아내와의 대화도 많아졌다. 매주 친구들과 약속을 만들고 복지관에서 수채화를 배우며 건강한 식사를 챙기고 살림도 알뜰하게 꾸려가고 있었다. 하지만 가끔씩, 아주 가끔씩 마음 한편이 허전했다.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감정. 설명하기 어려운 텅 빈 느낌. 그날 밤, 그는 아내와 함께 따뜻한 차를 마시며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요즘은 몸도 괜찮고 일상도 바쁜데 이상하게 가끔 마음이 허해. 나도 그래. 문득 자식 생각이 나고 예전 생각이 나면 마음이 내려앉는 기분이야. 이순자 여사의 눈가엔 빛이 조금 어두워졌다. 그 순간 옆에 앉아있던 지은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할아버지, 할머니, 그럴 땐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연습이 필요해요. 마음에도 근육이 있어. 내 몸을 위해 운동하듯 마음도 매일 가꾸고 돌봐야 건강해져. 지은은 작은 노트를 꺼내며 말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습관 중 하나예요. 감사일기라고 해요. 매일 잠들기 전에 오늘 있었던 좋은 일을 한 가지씩 적는 거예요. 그날 밤부터 김만수 할아버지는 작은 수첩 하나를 탁자 위에 올려두었다. 처음엔 뭐라고 적어야 할지 몰랐다. 그래서 아주 사소한 것부터 적기 시작했다. 오늘 점심에 먹은 단호박이 정말 달았다. 지윤이가 해준 커피가 향기로웠다. 아내가 내 얘기를 웃으며 들어주었다. 그 단순한 기록들이 쌓이자 그는 조금씩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이순자 여사도 자신만의 노트를 만들었다.
그녀는 매일 자신이 웃은 순간을 하나씩 적었다. 창밖 고양이가 나를 보며 인사했다. 할아버지가 리모컨 찾다가 냉장고 열었을 때 너무 웃겼다. 노래교실에서 옛날 노래를 부르며 추억이 떠올랐다. 하루에 3번 웃기. 그것은 그녀만의 작은 목표였다. 김만수 할아버지는 거울 앞에 섰다. 그리고 입꼬리를 천천히 올려보았다. 나도 웃는 연습을 하게 될 줄이야. 지유는 말했다. 웃는 것도 훈련이에요. 억지로라도 웃다 보면 진짜로 기분이 좋아져요. 며칠 뒤 김만수 할아버지는 거실에 손자 손녀 사진을 몇 장 붙여놓았다. 눈에 띄는 곳에 붙여두고 하루에 한 번씩 그 사진을 보며 이야기했다. 잘 지내고 있겠지. 다음에 오면 또 감 따주고 가렴. 그리고 또 하나의 변화는 마음을 비우는 연습이었다. 어느 날 밤 그는 지윤에게 물었다. 자식들에게 뭘 바라지 않아야 한다고 하잖니. 그런데 부모가 자식을 걱정하지 않는다는 게 가능할까? 지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할아버지, 걱정은 당연하지만 그 걱정에 매달리면 내 마음이 먼저 아파져요. 그냥 잘 되기를 바란다고만 생각하면 훨씬 편해져요. 그 말이 그의 마음에 잔잔히 스며들었다. 이순자 여사도 어느 날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며 말했다. 이 사진들 보면 좋지만 보면 괜히 울컥하기도 해. 그래도 그때는 참 행복했잖아. 맞아. 그래서 이젠 그때를 그리워만 하기보다 감사하기로 했어. 그녀는 오래된 사진 한 장 한 장에 작은 쪽지를 붙이기 시작했다. 이날 우리가 처음으로 손을 잡았다. 이날 첫 아들이 태어난 날이었다. 이날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예뻤다. 그 모든 기록들은 마음속 감정을 밖으로 꺼내고 따뜻한 기억으로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다. 그날 밤 김만수 할아버지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내가 가진 것들을 세마자 마음이 평안해졌다. 나는 지금 충분히 가지고 있다. 마음의 평화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다. 매일 내가 어디에 집중하는지, 어떤 감정을 키우는지에 달려 있었다. 그 이후로 두 사람은 하루를 마무리할 때마다 서로에게 이렇게 물었다. 오늘 가장 고마웠던 순간은 뭐였어요? 오늘 가장 많이 웃었던 일은 뭐였죠? 오늘 그냥 놓아버려도 되는 걱정은 뭐였나요? 이 대화들은 그들의 하루를 정리해주고 내일을 준비하는 마음을 만들어 주었다. 삶은 완벽해질 수 없지만 완전해질 수는 있었다. 몸이 약해지고 시간이 흘러가도 마음은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이 7가지 비밀을 삶 속에서 하나씩 실천하며 정말 중요한 것을 되찾고 있었다. 삶의 속도를 늦추고 마음을 다독이며 진짜 자신을 위한 시간을 살아가는 중이었다. 하지만 이 모든 실천들이 오래도록 이어지려면 하루, 이틀이 아닌 지속 가능한 삶의 리듬이 필요했다. 그래서 다음 장에서는 이 변화들을 습관으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30일 계획이 펼쳐지게 된다. 어느 날 오후, 김만수 할아버지는 지윤이 가져온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작은 스티커와 달력이 들어 있었다. 달력 위엔 숫자 대신 귀여운 그림이 그려져 있었고 왼쪽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30일 실천표, 하루에 하나씩, 작지만 확실한 변화. 지은아, 이건 뭐니? 할아버지, 지금까지 해오신 변화들 정말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게 습관이 되려면 최소 30일은 반복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30일 동안 하나씩 실천할 수 있는 표를 만들었어요. 김만수 할아버지는 달력을 들여다보았다. 각 날짜마다 실천할 일이 적혀 있었다. 1일차, 아침에 이불 정리하고 창문 열기. 2일차, 점심 후 6분 움직이기. 3일차, TV 광고 시간에 일어나기. 4일차, 전화통화 씻어서 이야기하기. 5일차, 방 안 걷기 추가. 6일차, 아침 뉴스 소리 내어 말하기. 7일차, 버스 번호 거꾸로 말하기. 이렇게 쉬운 것들이네. 네, 하루에 하나씩만 하면 돼요.
전부 다 하려 하지 말고 하나에 집중해 보세요. 김만수 할아버지는 달력 옆에 스티커를 붙일 자리를 확인했다. 그리고 실천한 날은 여기다 별표 스티커를 붙이는 거야. 맞아요. 그럼 하루하루 성취감도 생기고 점점 습관으로 바뀌어요. 그날부터 김만수 할아버지와 이순자 여사는 함께 30일 실천을 시작했다. 아침엔 서로에게 오늘 할 거 기억했어? 라고 묻고 밤에는 오늘은 뭐 했지? 하며 확인했다. 이순자 여사는 두 번째 주부터 작은 메모지를 식탁 옆에 붙여두었다. 오늘의 감사, 오늘의 웃음, 오늘의 내려놓기. 그리고 매일 세 칸을 채워나갔다. 감사, 따뜻한 햇살. 웃음, 할아버지가 라면 끓이다 면발 넘친 거. 내려놓기, 손녀가 늦게 전하는 것에 대한 서운함. 그 단순한 기록들이 하루의 감정을 정리해주고 마음을 다듬어 주었다. 3주차에는 무지개 식단을 제대로 실천해보기로 했다. 이순자 여사는 매일 식사 준비 전 색깔 체크리스트를 꺼냈다. 오늘은 빨간색이 없네. 토마토 하나 자를까? 검정색은 김으로 대신하자. 그렇게 하다 보니 식탁은 더욱 풍성해졌고 두 사람 모두 식사에 대한 기대감이 생겼다. 4주차가 되었을 때 지유는 새로운 제안을 했다. 할아버지, 할머니, 이번 주엔 혼자만의 시간도 넣어보세요. 혼자만의 시간. 네, 조용히 나 자신에게 집중해보는 시간이에요. 산책도 좋고 음악 듣기, 그림 그리기, 책 읽기도 좋아요. 김만수 할아버지는 감나무 아래 작은 의자에 앉아 오래된 시집을 펼쳤다. 젊은 시절 자주 읽던 윤동주의 시가 그의 마음을 조용히 두드렸다. 이순자 여사는 라디오에서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고 눈을 감고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 시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많은 것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다. 30일이 가까워질 무렵 냉장고 문엔 스티커가 가득 붙어 있었다. 노란 걸, 파란 하트, 초록 체크표. 그 작은 표시들이 이들의 노력과 성취를 증명해주고 있었다. 지윤이 방문했을 때 김만수 할아버지가 활짝 웃으며 말했다. 이젠 하루가 다르게 사라지는 느낌이야. 무슨 말씀이세요? 예전엔 그냥 시간을 버티는 느낌이었거든. 그런데 요즘은 하루가 꽉 차 있어. 오늘 뭘 해야 할지, 내가 뭘 했는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풍성해. 지유는 감동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할아버지, 그게 바로 삶을 다시 살아낸다는 거예요. 이순자 여사도 말했다. 나도 이제 걱정보다는 기대가 많아졌어. 내일은 뭘 해볼까? 그런 생각이 먼저 들어. 30일이 지나던 날 밤, 두 사람은 함께 앉아 자신만의 30일 실천을 되돌아보았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낼 줄은 몰랐어. 처음엔 귀찮기도 했는데 점점 그 시간이 기다려졌지. 무엇보다 다시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나답게, 우리답게. 그날 밤, 김만수 할아버지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한 걸음씩 걸어온 30일이 내 삶을 다시 걷게 했다. 변화는 멀리 있지 않았다. 매일의 작은 선택이 인생을 바꾼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아내의 손을 잡았다. 이제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아닌 준비된 노후가 있었다. 몸도, 마음도, 관계도, 생활도 차곡차곡 정돈된 삶. 하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 그들은 이 여정의 의미를 되새기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게 된다. 이제 우리는 어떤 노년을 살아가고 싶은가? 그리고 그 대답은 마지막 장에서 조용히 밝혀지게 된다. 30일 실천이 끝난 그 다음 날, 김만수 할아버지는 이른 아침부터 텃밭으로 나갔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감나무 잎은 거의 다 떨어졌고 바닥에는 붉은 감 하나가 조용히 놓여 있었다. 그는 천천히 그 감을 주워들고 나무 아래 놓인 나무 벤치에 앉았다. 햇빛은 따뜻했고 공기는 선선했다. 지유는 그날도 어김없이 집을 방문했다. 작은 봉투 하나를 들고 왔다. 할아버지, 이거 드리고 싶었어. 뭔데? 봉투 안에는 카드 한 장과 함께 손글씨가 적힌 노트가 있었다.
노트 표지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우리 할아버지, 70대에 다시 피어난 사람 이야기. 노트에는 30일 동안의 변화, 사진, 메모, 대화의 기록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장에는 지윤의 편지가 있었다. 할아버지, 할머니,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자신을 가꾸고 변화시키는 분들이에요. 이 30일 동안 저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서 진짜 삶의 용기를 배웠어요. 이 노트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제 인생의 교과서예요. 언젠가 저도 나이가 들면 두 분처럼 살고 싶어. 김만수 할아버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는 지금 자신이 어떤 인생의 자리에 있는지 또렷하게 느끼고 있었다. 누군가는 말한다. 노년은 인생의 끝자락이라고. 하지만 그는 이제 안다. 노년은 다시 살아볼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그날 오후, 그는 작은 글을 쓰기 시작했다. 만약 60살의 나에게 다시 편지를 쓸 수 있다면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그는 또박또박 글을 써내려갔다. 만수라, 너는 앞으로 많은 걸 잃게 될 거야. 체력도, 친구도, 익숙한 일상도. 하지만 그게 끝은 아니란다. 몸이 약해진다고 해서 마음까지 약해질 필요는 없어. 시간이 많다고 해서 그저 흘러가게 두지 마. 하루의 단몇분이라도 너를 위해 쓰렴. 걷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웃고, 사랑하렴. 무엇보다 자신을 너무 미루지 마. 너는 지금도 충분히 살아갈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니까. 글을 마친 그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삶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여전히 같은 집, 같은 마당, 같은 사람들과의 하루. 하지만 그 일상의 결이 달라졌다. 지금 그는 흘러가는 시간이 아닌 살아내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이순자 여사는 그날 저녁 따뜻한 국을 끓이며 말했다. 이젠 내가 나를 돌보는 일이 재미있어졌어. 예전에는 당신만, 아이들만 챙겼는데 말이야. 우리 이제 늦게 피는 꽃이네. 그래도 더 오래가는 꽃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두 사람은 웃으며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며칠 후 복지관에서 작은 강연 요청이 들어왔다. 지윤이 그들의 30일 이야기를 정리해 제안서를 보낸 것이었다. 할아버지, 직접 가서 이야기해 주시면 어떠세요? 똑같이 고민하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아요. 처음엔 망설였지만 김만수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강연장에는 40여 명의 어르신들이 모여 있었다. 김만수 할아버지는 단상에 서서 차분히 말했다. 처음엔 저도 요양원 생각을 했습니다. 자식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면 그게 정답일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먼저 생각해야 할 게 있었습니다.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는 것, 내 삶을 내가 조금씩 다시 살아보는 것. 그는 천천히 7가지 비밀을 이야기했다. 움직임, 기억, 관계, 식사, 집, 돈, 마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다 하려 하지 마세요. 그저 오늘 단 하나만 시작해 보세요. 그 하루가 여러분의 내일을 바꿉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할머니가 다가와 말했다. 선생님 이야기 듣고 나니까 저도 뭔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 마음이 첫걸음이니까요. 강연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 지윤은 웃으며 물었다. 할아버지, 오늘 기분 어때요? 좋다. 오랜만에 뭔가 해냈다는 느낌이야. 이제 할아버지는 많은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분이세요. 그날 밤, 김만수 할아버지는 마지막 일기장을 펼쳤다. 나는 다시 태어난 기분이다. 늦게 시작한 이 삶이 더 깊고 단단하다. 나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나로서 살아갈 수 있는 시간.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이다. 창밖에는 바람이 불고 나뭇잎이 흔들렸다. 삶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 흐름 속에서 가장 온전한 자신으로 살아가고 있었다.